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제주도에 집을 하나 샀다고. 아이들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요즘 인생이 참 즐겁다고. 당신은 웃으며 말했겠지요. 잘 됐네. 정말 축하해.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멍하니 앉아 계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축하한다고 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던 그 순간, 기쁘다고 했는데 어딘가 쓸쓸했던 그 감각,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이렇게 중얼거리셨던 건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러지? 못난 사람이 되어가는 건가? 오늘 저는 그 감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가슴 속 깊이 안고 사시는 그 감정, 바로 질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치실 때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감정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의 신호였구나. 나이가 들면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그건 미숙함이라고. 하지만 예순이 넘고 이른이 가까워지면 그런 감정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더욱 날카롭게, 더욱 깊이 파고드는 방식으로 비교는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하던 시절에는 바빴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회사에 가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는 삶. 그 안에서는 타인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그 마취가 거쳐버립니다. 갑자기 시간이 생기고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삶이, 그리고 내 삶이. 더구나 이 시대는 비교를 강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누군가의 유럽 사진이 있고, 지인의 골프 모임 사진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손자 손녀와 함께 찍은 환한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 10초 사이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계산을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비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친구의 노후 자금,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사는 누군가와 빠듯한 내 현실의 차이, 자녀의 성공, 누군가의 아이는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미국에서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그 복잡한 감정, 건강의 비교, 또래 친구는 테니스를 치고 등산을 다니고 활기차게 사는데 나는 무릎이 아프고 혈압약을 먹는다는 사실, 그리고 삶의 생기, 그 눈빛의 차이. 이 모든 비교가 찾아올 때 우리는 스스로를 추궁합니다. 나는 무엇을 했나? 나는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그러나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그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아직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프라이드리치 니에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불편한 철학자였습니다. 당시의 도덕, 종교, 사회의 관습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고 그의 생전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강렬한 사유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니체는 질투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강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에너지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개념, 바로 힘의 의지 will serve match입니다. 힘의 의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올리려는 인간 내면에 있는 근원적인 충동입니다. 성장하려는 욕구, 더 살고 싶다는 의지, 아직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본능. 이것이 힘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질투는 무엇입니까? 질투는 바로 그 힘의 의지가 밖으로 표출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보고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당신 안에 그 의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불꽃은 연기를 피우지 않습니다. 연기가 난다는 것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또한 자기 극복 셀스토베르윈둥을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야 하는 존재,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뛰어넘어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기 극복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언가이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지금의 당신은 아직 완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 또 하나의 개념. 아모르 파티에몰, 페이지.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니체가 강조한 이 개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 그 모든 것. 아픔도 후회도 질투도 포함해서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질투를 느끼는 나, 부러움을 느끼는 나. 그 감정 역시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모르 파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체가 말한 생성하는 인간. 그는 인간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만들어지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완성된 인간이란 없습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60이어도, 70이어도, 80이어도 당신은 아직 되어가는 중입니다. 질투를 느낀다면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니체 철학에서 비롯된 엄연한 진실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정수 씨, 68살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을 중견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매달 실적을 채우고 후배들을 이끌고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63세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푹 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감각.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던 어느 날 30년 지기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젊었을 때 변변찮은 직장에 다니다 50대 초반에 퇴직했고 박정수 씨가 보기엔 늘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역 문예지에 수필이 실렸다고. 그리고 작은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데 50명이 모인다고. 책도 한 권 낼 계획이라고. 박정수 씨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그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영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나이 먹고 이게 뭔가. 친구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건가. 하지만 그분은 그 감정을 그냥 묻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혼자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왜 불편한가? 나는 무엇이 부러운가? 그리고 천천히 답이 나왔습니다. 글이 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독서 모임이 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열중하는 친구의 눈빛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활기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정수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역사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대 주부들 사이에서 혼자 노트에 필기하는 68배의 남성. 조금 어색했지만 계속 나갔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그 강좌의 자료 조사를 차원해서 맡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는 강사 선생님의 권유로 직접 특강 한 꼭지를 맡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8배 박정수 씨는 수원 지역의 작은 역사 동호회 회장을 맡아 매달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질투가 없었으면 나는 거실 소파에 그냥 묻혀 있었을 겁니다. 그 불편함이 나를 일으켜 세운 셈이지요. 서울 마포에 사시는 김순애 씨, 65살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남편 내조하고 자녀 셋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말 그대로 가족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막내가 결혼하고 난 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기 일상이 있고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김순애 씨에게는 갑자기 비어버린 하루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 중에 비슷한 처지였던 분이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업주부였고 아이들 다 키우고 난 뒤 허무하다고 했던 분.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도예 수업 중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흙을 빚고 있는 손, 그리고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얼굴. 그 다음 달에는 또 사진이 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찻잔이라고. 그리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금 제일 행복한 시간이 도예 교실 가는 시간이라고. 김순애 씨는 예쁘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창을 닫고 나서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우셨냐고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본 게 있나 싶었어요. 평생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구나 싶어서요. 그 눈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김순애 씨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도예 교실이 어디냐고. 처음에는 민망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도 있고 미술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친구가 함께 가자고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이후 1년. 김순애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흙을 만지는 2시간 동안은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잘 되고 못 되고가 없다고.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올해 봄, 그분이 속한 도예 모임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김순애 씨의 작품 5점이 전시됐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의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그분이 그날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인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질투를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는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감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질투를 느꼈을 때 많은 분들이 반사적으로 그 감정을 억누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건 나쁜 감정이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혀 천천히 발효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한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유 없는 짜증으로, 막연한 우울함으로, 근거 없는 자기 혐오로. 니체가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질투를 느꼈을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나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판단 없이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힘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2단계 질투의 대상을 분석하십시오. 내가 무엇에 질투를 느끼는지 정확히 들여다보십시오. 막연하게 저 사람이 부럽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러운가? 친구의 여유로운 노후가 부러운가요? 아니면 그 여유 속에서 빛나는 표정이 부러운가요? 아이의 성공이 부러운가요? 아니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모의 표정이 부러운가요?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상징하는 것에 질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상징 속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노트를 한 권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나는 이 부러웠다. 그 이유는 아마도 때문일 것이다. 3단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2단계에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활기가 부러웠다면 나는 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이 부러웠다면 나는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이 부러웠다면 나는 열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과거로 돌아가 보십시오. 일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던 그 바쁜 시절. 문득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단서입니다. 4단계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심은 크게 합니다. 그런데 크게 결심할수록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방식은 다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첫걸음. 책을 읽고 싶다면 오늘 서점에 가보는 것.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문구점에서 스케치북 하나 사는 것. 글을 쓰고 싶다면 오늘 일기 3줄을 쓰는 것. 시작이 반이 아닙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시작한 사람과 시작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라.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너를 만든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것, 당신이 질투를 느끼는 것, 그것은 사실 당신 안에서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것은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가능성이 밖을 향해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질투는 당신이 못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질투는 당신이 아직 살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이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가리켜 강을 건너기 위한 밧줄이라고 했습니다. 이쪽 기슭과 저쪽 기슭 사이에 걸린 밧줄. 지금의 나와 더 나은 나 사이를 이어주는 그 밧줄.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밧줄 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불편함을 느끼는 것, 흔들리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밧줄이란 원래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을 우리 사회는 종종 내리막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저는 그 단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리막이란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체가 말한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생성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는 내리막이 아닙니다. 예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를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젊었을 때의 오름은 어쩌면 타인이 정한 계단을 오르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단, 사회의 계단,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의 계단. 그런데 예순 이후에는 비로소 내가 오르고 싶은 나만의 계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예일 수도 있고, 역사 공부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고, 텃밭 가꾸기일 수도 있고, 손자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질투를 느끼신 날,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당신 안의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날입니다. 그 불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불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불꽃에 아주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올려놓으십시오. 불은 그렇게 살아납니다. 당신의 두 번째 삶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 귀퉁이에 닿으셨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질투라는 감정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언가이다. 저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 극복은 어떤 나이에도 가능하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곳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는 삶의 무게에 지친 당신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